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저도 이제 트위터를 많이 보거든요. 트위터에서 많은 자료를 캡처하고 뭐 구글링도 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되게 우리 마음같이 안 가니까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이 되게 트위터상에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계속 영원히 하락하고 사라지는 시장은 분명히 이 가상자산 시장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뭐 접근하시면 되고 사실은 코인이 뭐 한 푼, 두 푼 올랐다, 뭐 내렸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판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어떤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 오전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된 거긴 한데 우리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전 세계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초의 규제 원칙적으로 승인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게 호주 거래소거든요. 예. 인디펜던트 리저브가. 그래서 왜요? 생뚱맞게 호주 거래소가 뭐 승인을 받았냐? 그래서 인디펜던트 리저브가 이제 뭐 최초로 승인을 받았는데 바이낸스하고 뭐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뭐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거래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바이낸스하고 제미니 거래소는 이 라이센스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어쨌건 뭐 호주 거래소 중에 인디펜던트 리저브는 받았는데 인디펜던트 리저브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코인들은 지금 상장돼 있구나. 내가 투자한 코인은 거기 속해 있구나. 속해 있지 않구나. 향후 어떻게 되겠구나.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코인들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고 뭐 물론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 중에 거기 상장 안 돼 있는 코인들도 있어요. 그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 그냥 현재 이렇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한우가 이제 한마디를 남기는데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예전에 서구권 뭐 웨스턴 문화가 이제 막 창궐하고 막 이럴 때는 그때는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같이 브렉시트가 막 되고 막 이러기 전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죠. 그게 어느 순간에 홍콩으로 갔었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암호화폐 허브가 여기 보면 지아누가 싱가포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블랙락도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어떤 완충지.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위치, 여러 가지 포지션상 싱가포르 쪽으로 많은 자금이 이동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그쪽도 유럽권에서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자사중에 들어가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싱가포르 쪽으로 이전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엔트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로빈후드가 IPO 하자마자 8%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아크 인베스먼트 캐시우드 그 누나가 뭐 이거 후드 그러니까 로빈후드 주식을 뭐 매입한다. 매입 뭐 몇백만 주를 뭐 매입했다. 이런 거를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되게 많이 상승을 했네요. 급작스럽게. 자, 사람들은 패닉을 했는데 어쨌건 이 로빈후드 주식은 IPO 대비해서 대비 이래로 15%가 서징했어요. 되게 많이 상승을 했네요. 어쨌건 뭐 성구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먼트 그분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은 왜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트위터상의 유명 차티스트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급작스럽게 돌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모든 화살은 본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시 라거가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스탠다드하게 차트를 되게 잘 보는 사람이고. 근데 딱 그 말만 남겨요. 지금 현재 상황이. 4만 1000달러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게 될 거야. 추세를 볼 때. 근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지금 3만 8천 달러를 잠시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만 8천 달러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여기서 36,500달러를 찍고 다시 올라갈지 어떨진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는 41,000달러 돌파 여부가 아마 핵심 구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씨라고와 같이. 그래서 뭐 지금 38,000달러를 지지하면 뭐 얼마가 간다, 얼마 내린다, 이게 의미가 다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만 그냥 딱 단적으로만 그냥 얘기를 했고, 장세가 되게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를 HSBC도 마찬가지로 페이먼트상 규제를 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크립토 시장은 바이낸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스탠스가 갑자기 반전되는 요소가 나오냐 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뒤바뀔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는 기다릴 뿐이고. 자, FTX 거래소가 어떻게 됐건, 어떻게 진보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낸스가 거래량이든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낸스가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건 이, 긍정적으로 9월달 뭐 중순 이전에, 예, 긍정적으로 어떤 뭐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길 이제 바라야 되는 거고,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중요 이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채굴이잖아요. 100% 채굴이잖아요. 근데 일렉트론 코인 컴퍼니죠. 그러니까 모회사죠. 지캐시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코 윌콕스라는 분이 이 핵심 개발자인데, 이분이 지금 포우에서 포스로 전향을 해야 된다. 보안상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떤 여파를 미칠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지캐시를 투자를 했던 게 JP 모건이 초반에 이제 지캐시 투자자였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트러스 상품에 등재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익명성 코인 사라진다 얘기가 지금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인 중에 대표적인 주자들이 사실은 뭐 지캐시라든가 호라이젠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캐시보다 호라이젠 코인을 7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7배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진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닐 수도 있죠. 저한테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냥 하이 리스크는 아니고 하이 리턴 코인 중에 대표적이게 제가 보고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 주자들이 어쨌건 익명성 코인들이에요. 뭐 국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익명성 코인들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익명성 이 기술이 그 CBDC하고 자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추후에 사실적으로 아마 미디어상에 나왔을 때 대중들은 아하 그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서 CBDC하고 관련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코인텔레그래프에는 그 근거 자료가 JP모건, JPM 코인하고 관련해서 나온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탠스를 그냥 밀어붙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제로헤지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갠슬러가 암호화폐 거래 뭐 대출 및 분산금융, 그러니까 뭐 디파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감독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안건이 있는데, 어쨌건 이걸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갠슬러 의장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확실한 규제안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갖가지 뭐 헤드라인이나 트윗을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현재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니스에 이렇게 쭉 헤드라인 뉴스들 몇 개를 보시면, 아 지금 뭐 갠슬러 의장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구나, 미국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예전같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규제안에 관해서 지금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파운더리죠. 여긴 이제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거, 북미에서. 근데
여기 이제 CEO죠. 최고 경영자가 이제 이번에 이 채굴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연설을 할 예정인데 8월 10일 날 이걸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언급을 할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비하인드에 보면 많은 미국의 정치 세력이든 아니면 권력자들이든 그런 엘리트들이 깊숙하게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채굴 인프라를 확장하고 자본을 확충하고 그리고 미국 대형 은행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해로 이제 진행해서 인프라를 계속 확장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 크립토 시장이 되게 중장기적으로 발달하고 보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8월 10일 날 뭐라고 연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올림픽이 끝난 이유네요. 이 정도가 되면은. 자, 그리고 제네시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죠. 그리고 OTC 위주로 굵직굵직한 마켓만 일단은 움직이는데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들어가 있는 트러스 상품도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아마 조율을 할 거예요. 움직임을 아마 할 거고 중요한 건 제네시스 트레이딩하고 알고랜드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이 코인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USDC 및 알고랜드에 대한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만들어냈고 서클에서 찍혀져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예요. 근데 USDC를 알고랜드로부터 찍어낸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뉴스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하고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가 사실 서클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서포팅해주는 회사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하고 연결이 돼 있고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야 막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골드만삭스는 엘리트 금융그룹 중에 대표적인 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고 하면은.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을까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단기적으로 지금 숫자가 떨어지니까 짜증나. 저는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면 스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사라진 코인도 있어요. 시장에 사라진 코인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IPO를 했던 게 5.5비트, 5.5BTC를 넣었어요. 그때 1비트당 가격이 25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를 지금 비트코인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가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거의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지금 배 아프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코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다 끝난 코인들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인데 코인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뉴스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제가 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여기 보면 빌 데 블라시오라는 뉴욕 시장이 특정 실내 활동에 대해 코비드 백신을 의무화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명령이 8월 16일부터 시행되고 9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가만히 보면 9월 중순에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여기서 예방접종 카드를 제공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업로드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딩 받아서 그 증명 여부를 하는데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를 맞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백화점 출입이나 여기서 나와 있는 뉴욕시에 나와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출입을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해 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직업적으로 공간의 제약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과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여파를 많이 미칠까요? 그리고
통제의 명분을 삼는 거죠.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어. 직업을 가질 수 있어. 직업을 못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감시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그냥 단편적인, 그냥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어떤 질병이다, 뭐 전염병이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는 좀 단순 논리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 백신 주사를 한 번, 두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백신이 아니라 인체에다가 뭔가를 하겠죠. 그것으로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F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잖아. 뭐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니, 뭐 통제돼 있는 사회가 되니, 그것의 단초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든 사회로 사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인이 뭐 얼마 있네, 뭐 너는 뭐 백 몇십억이 있네,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뭐 하루하루 굶주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통제된 사회에서는 돈이 얼마가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진짜 엘리트 상층부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